네, 지금부터는 여권의 부동산 대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문제는 부동산이다 하면서 부동산 대책 종합점검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뒤에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뭔가 좀 중구난방,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도 높게 공개된 자리에서 강도 높게 비판한 주인공이 바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인지 한번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병원 최고위원입니다. 네, 좀 늦었지만 아무튼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이렇게 직격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혹시 한 소리 안 들으셨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표정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것도 없던가요? 아직 못 뵀어요. 어제가 5.18이고 그래서. 자, 뭐가 엉터리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이 4.7 재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아까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이 참패의 원인인데 우리가 참패한 이유는 투기 억제하고 공급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갑자기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은 곧 나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대출 좀 끼고 내 집 마련할 줄 알았는데 예. 내가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 LH 직원들은 뒤에서 투기 나오고 앉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저는 그 희망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런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자고 하고 네. 이런 원인 진단이나 처방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대책은 지금 워낙 결이 많기 때문에 한드름으로 다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럼 제가 아주 좀 단순 무식하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엉터리라고 진단하시는 게 일단 종부세 완화 안 된다, 엉터리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좀 풀어주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 두 가지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그렇죠. 저는 논의의 중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문제는 부동산이야로 했는데요. 예. 문제는 공급이야. 공급이다. 공급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그 연끌을 하려고 하는 그 기세 매수 수요를 꺾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간단히 이제 듣다 보니까 좀 들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누구의 관점에서 부동산 대책을 만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다. 무주택 서민이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수천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종부세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그건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7명의 그 서울시내 구청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좀 그 면제 기준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직접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구청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사는 은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빌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이 이사 대책으로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은평의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주민 3분의 1가 이미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정말 더 좋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사 대책 발표했고 그래서 수도권에 32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32만 원, 네. 수도권에 61만 원인데요. 합쳐서 83만 원인데 네. 저는 착실하게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완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 틀이 이제 하위 범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또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또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아까 그 공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사 대책을 통해 가지고 공공주도를 하게 되면은 네. 어쨌든 공공에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 적절히 다 분배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발표를 해서 25년에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량이 30만 6천 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GTX-A 역도 만들어지고요. 또 지하철도 하나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곳에 30만 6천 호가 있는데요. 정부가 과감하게 여기에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되면은 30평대가 5억 정도의 공급 가능합니다. 5억이 가능하다고요? 예. 조성원가 대비로 하면요. 오, 예. 그리고 또 이곳의 용적률이 한 평균 200% 정도 되거든요. 300%를 한다 그러면은 30만 채가 아니라 45만 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해서 뭐랄까 충격과 공포의 공급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과감한 대책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 이야기라서 한번 좀 그런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지금 이제 그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의 이제 핵심 판은 2사 대책이잖아요. 네. 그럼 2사 대책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2사 대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제 83만 호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루빨리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이 주도의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법 정비가 필요하군요. 예.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기 신도시의 조성원가 대비 반영하는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네. 30평대가 5억 미만에 네.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용적률도 늘려서 30만 호가 아니라 45만 호를 공급하는 상상도 못했던 공급량들이 있다. 기다리시라. 영끌에서 사실 필요가 없다. 이런 희망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도 확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상상도 못했던 공급 물량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분들이 2020년 작년 12월 말까지 갖고 있는 물량이 108만 호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작년 70 대책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신규 그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된 물량이 한 36만 호가 있습니다. 합치면 150만 호가 있거든요. 예. 이 제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하고 단계별로 그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이분들이 그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 네. 물량을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 시장은 원룸,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중저가 시장입니다. 그렇죠. 정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말 한 1, 2년 안에 20만 채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당 신도시 2기 분량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여러 그러니까 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신에 그럼 반대급부로 세제 혜택은 준다. 그렇죠. 예를 여기에는 들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냐면요. 자기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집을 사게 되면은 네. 먼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 재산세를 낼 텐데 예.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예. 이 임대사업 기간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를 해줍니다. 임대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 팔면은 양도세를 또 감면해 줍니다. 네. 또 이분이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꼬박꼬박 얻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85%를 감면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임대주택을 753채를 갖고 있고요. 임대사업자 198명이 3만 5천 채를 갖고요. 2만 8천 명이 56만 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네. 그렇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 제도의 시작은 94년도부터였고 예. 이게 본격화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리 정부도 네. 이 제도가 애초에 임대사업자들의 좀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 다주택자들의 욕망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네. 우리 정부도 이 제도를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정부가 그걸 못한 것이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폐지하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폐지. 그럼 그 충격파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100을 기대했었다 그러면은 예. 앞으로는 이게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80,
50, 30, 20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고 하면은 네. 753채 갖고 있는 분이 예. 앞으로 2년 후에 종부세 합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753채를 갖고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20만 채만 1년 안에 나와도 분당 신도시의 2기 분량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고 그 시장은 특히 중저가 주택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안 팔고는 버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인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진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도 좀 강구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특위에서도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그 시기에 팔게 되면은 기회 정해진 기간 내에 팔게 되면은 네. 그 세제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은 그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축소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 물량이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들이 갖고 있는 게 100만 호가 넘으면 뭐 신도시 몇 개 짓는 것보다 그 물량이 더 늘어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건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예.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 요지 용산 미군 비지터 일부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원을 짓는 겁니다. 용산 기지가 이렇게 남산 밑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주변에 여기 13개 역이 있습니다. 역 주변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부만. 그러면 교통대책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뉴욕의 센트럴파크 옆에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100억, 200억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그 우리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을 해서 거기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거를 80%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작은 공간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곳에다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 사다리, 자산 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이런 충격과 공포에 공급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될 때 누가 연끌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네. 근데 왜 이 목소리가 근데 부동산 특위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아마 부동산 특위도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고 있을 텐데 예. 저는 지난주 제가 안타까웠던 게 자꾸 양도세 중과유예가 자꾸 크게 부각되고 예.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어제 최고에서 이 발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아니다. 혹시 한번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책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측면에서 그러니까 접근해서 나오는 현상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공급책 이런 거 좋은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내년 대선이 있는데 내년 대선을 고려한다면 일단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일단 완화하는 것부터가 급선무다. 혹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150만 원의 물량은 우리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네.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나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바로 나올 수 있다. 효과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심리 아닙니까? 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8년에 발표돼서 25년에 입주합니다. 네.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엄청 핫했던 건 아실 겁니다. 네. 그만큼 기대가 높은 거거든요. 예. 저는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의원님 말씀은 좀 중간 정리라면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돼 있다. 공급 대책부터 일단 가다듬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세제부터 그것도 세제도 방향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집부자를 그러니까 그 위하는 쪽으로 먼저 가느냐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그래 좀만 더 기다리자라고 네. 확신을 줄 때 예. 그다음에 세제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예. 않다고 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또 주자란 얘기가 나오고 제가 봐선 종부세 이거 깎아줬다고 해서 우리가 안 깎아줘서 선거에 진 게 아닌데 네. 이게 논의의 중점인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송영길 대표 이제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우리 정부의 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투기 억제와 예.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정화 앞에는 하향이라는 말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시 내리는 게 우리 정부의 당연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은 네. 어떻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하향 안정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충격과 공포의 공급 대책이 있어야겠죠.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공급할 테니까. 그럴 때 저는 이 대출을 이렇게 확 늘리는 것보다는 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미세한 조정들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송영길 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대출 규제를 확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것, 이 정도로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책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서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되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집권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뭐 갈래지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중구난방에 이런 모양새 연출되는 건 어떻게 자평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중구난방이다, 무슨 뭐 대립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거를 뭐 소리 소문 안 나고 기자들은 전혀 모르게 우리끼리 골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큰 기조와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라는 건 큰 방향이고 공급 확대도 정부가 약속했던 거고 예.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정과세도 필요하고요. 예. 이런 몇 가지 원칙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예. 그런 의견들 중에서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절대 다수를 만족시키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셔야지 예. 이게 뭐 중구난방이다, 뭐 대립한다, 갈등한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니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부동산 이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달겠습니다. 1차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 인터뷰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되니까 다음을 좀 기약을 하도록 할게요, 의원님.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